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민주당이 전환길 강사를 신고하겠다라면서 갑자기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영상은 전환길 강사님을 편을 좀 들어주려고 해요. 편 들어주려고 올립니다. 가끔 저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솔직히 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저는 인간 전환길이라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보다 더 폭넓게 이번 사건을 더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이 유튜브에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있게 자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전환길 강사님은 저하고 사실 생각이 좀 다른 것들도 꽤 있기는 해요. 계엄 사태 초반에 보였던 모습이라든지 광주 사태 이야기라든지 일제시대 이야기 이런 걸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좀 한국 정치사나 근현대사에 대해서 내공이 좀 깊은 분들이 이렇게 우파분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것도 많습니다. 뭐 이분은 사실 또 뭐 메이저에서 활동하는 분이고 하니까요.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우리가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좀 불편한 진실, 좌파들이 거짓말하고 날조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이 일제시대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이 컸거든요. 자, 말 나온 김에 광주 사태 문제를 오늘 그런데 조금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요거는 사실 본론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꼭 들어보세요. 자, 광주 사태 우리나라에서 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번 우리나라에서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그 의로운 청년들의 안타까운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은 그런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군중들이 분노했을 때 보통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군중 소요 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군중들이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불능으로 길거리에서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기물 파손이 벌어지고 그 정도에서 그칩니다. 그죠? 그런데 광주 사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모인 순수한 일반인 군중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인 순수한 군중 집단이 조직적으로 군부대 차량을 매복 습격을 하고 그 차량과 장비, 군사 장비를 탈취해가지고 운용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게 선뜻 이해가 됩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갑자기 뻔하고 편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두꺼운 선입견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부딪혀가지고 진심으로 저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귀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꼭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주세요. 자, 광주도 여러분들 일반인들의 순수한 집회였다라고 이 악물고 일단 그렇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직적으로 아세아 자동차 공장을 습격해가지고 장갑차와 버스, 트럭을 탈취합니다. 일반적인 군중 집회의 성질하고는 좀 확연히 다르죠. 자동차 한두 대를 때려 부수는 수준을 넘어갑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면허가 가능한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 면허는 더욱더 그러니까 대형 면허는 희귀했던 시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저때 당시에는 길 찾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대형 버스를 여러 대 사람들이 탈취를 한 뒤에 담양으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300여 명을 싣고 다시 자동차 공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부터 쇼킹해요. 그리고 4대의 장갑차, 370대에 달하는 군용 차량, 버스 등을 몰고 17개 시와 군에 걸쳐가지고 그 무기고를 향해서 신속하게 사람들이 흩어져서 질주를 합니다. 당시 소요 사태가 일어난 광주에서 무려 80에서 100km 가까이 떨어진 지점까지 순수한 그 일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수십 개 조로 흩어져가지고 약 40여 개 내외의 그런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털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몇 시간 만에 다시 그 인원들이 재집결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순수한 일반인들 충동적인 군중 집단이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개 연대를 무장할 정도의 어떤 그 무기였다라고 해요. 몇 개 연대를 무장할 정도로. 일반 충동적인 군중 집단이 저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역사라든지 현대전 군사 다큐멘터리를 웬만한 직업군인들보다 제가 훨씬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직업군인 친구들과 후배들, 학교 동생들도 몇 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복잡한 일련의 작전들을 완벽하게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에 반나절 만에 수행하는 저 몇 시간 만에 수행하는 저거 여러분들 쉬울까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 심지어 여러분들 특수부대 애들 있죠. 직업군인들. 특수부대 애들한테 저거를 시켜도 사전에 제대로 된 브리핑이랑 몇 번 이상 반복 연습을 안 하면은 저거 절대로 여러분들 제한 시간 안에 못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우리나라 특수부대 애들도 저거 못합니다. 연습 안 하면. 약속된 장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누가 거저 갖고 가라고 미리 준비해 놓은 라면과 생수를 박스에 담아가지고 옮겨준다고 해도 제한 시간 안에 다시 원래 지점으로 재집결하라, 흩어졌다가 몇 시간 만에 재집결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 직업군인들도 못한다고요.
고도의 연습과 훈련 그리고 완벽한 조직 체계가 명령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현실적으로 그런 조직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판이 돌아갔던 거를. 무조건 정교조 교사들이 세뇌한다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교조와 586 언론노조 미디어에게 그동안 세뇌당해가지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한 번만 스스로 생각하고 의문을 좀 품어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몇 살 되지도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왜 유공자죠? 그때 당시에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왜 유공자죠? 왜 수십 년 동안 유공자가 점점 늘어납니까? 김대중 정부 때 사건 발생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특혜 신분을 하사받듯이 민주당이랑 대통령 비서진으로 활동했던 노인네들이 갑자기 뒤늦게 광주 유공자로 등록되고 그 왜 그럴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몇 살 되지도 않았던 애들이 왜 그때 당시에 몇 살 되지도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왜 유공자로 등록이 되냐고. 그러니까 세뇌당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의문을 품어보라고. 자 일단 그래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전한길 강사님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명 강사로서는 사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뭐 저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덮어놓고 찬양하기 전에 한번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예요 제가. 일단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나라에 뿌리 내려버린 586 운동권이 장악한 편향된 교육과 미디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에 그죠? 그리고 그 교육 시스템 하에서 자기 학생들을 일단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한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우파들 진성 우파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 것도 좀 있는 분이었다라고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겁니다.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도 꽤나 있어. 그런데 최근 전한길 강사님의 태도가 좀 바뀌고 있죠. 바로 대한민국 성관위를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왜냐? 평생은 그러니까 원래는 평생 동안 정치색이 별로 없었던 저런 분조차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라는 건 어때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선관위가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고 이해가 안 되는 투성이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전한길 강사님은 1년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미 유명한 일타 강사입니다. 얼마든지 본인은 눈 감고 귀 닫고 편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한두 달간의 영상을 보면은 급속도로 이분이 나라 걱정하는 영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질까봐 걱정입니다. 애둘러서 말씀을 하시더니 대한민국의 위기는 사법부가 초래했다. 대한민국의 분열은 언론 느그가 초래했다. 그리고 마침내 화룡점정을 치죠. 대한민국의 혼란은 선관위가 초래했다. 좌파의 핵심 굵직굵직한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정면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분은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입을 열 수밖에 없었을까요? 리스크도 거대한데? 솔직히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실제로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성관위의 채용 비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유명하죠. 규정 위반이 12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하게 특혜 채용하는 등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200건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부정 채용이 밝혀진 사람의 규모가 1200명이나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 가지고 우리가 또 이 단위를 혼동하는 거를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1200명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규정 위반들이 1200건이 넘는데 그 기관이 성관위다 이거는 분명 심각하고 잘못된 문제인 거는 맞죠. 그래가지고 수개월 전에 당시 노태학 성관위원장도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성관위라는 게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하에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그 누구도 건드려 볼 수가 없는 무소불위의 깜깜한 성역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검증을 할 수가 없다니까. 마치 판타지 세계의 드래곤이 사는 동굴하고 비슷하죠. 외부에서는 그 내막을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장막 너머를 들춰보려면 현직 대통령조차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마치 거대한 신화 속의 독사 같은 또아리를 틀면서 초법적으로 이 나라의 이 성관이라는 기관이 군림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채용 비리도 있고 규정 위반도 있고 그런 문제가 1200건이 넘고 이랬을 때 전한길 같은 국민이 저거를 비판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성관위 비판을 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총장의 아들이 세자라고 불렸다라고 하죠.
조선시대 왕의 아들 보고 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는 그 왕자들 중에서도 서열이 최고 대빵이네. 차기 왕으로 이미 낙점된 사람이 세자 아닙니까? 그런데 전한길 강사가 고작 8분 남짓 성관이를 조금 비판하고 의혹 제기를 좀 했다고 민주당 애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전부 다 자책골만 놓고 있는 거야 저 인간들. 구글에 전한길을 신고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채널의 존립을 위협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벌 100개로 삼겠대요. 유튜버들에게,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지독한 독재와 검열 아닙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의혹을 제기하고 세금으로 밥 처먹고 사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규명과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정치적인 비평을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것은 국민들 개개인의 자유라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오로지 어떻습니까? 권력과 힘으로 위압적인 태도로 힘없는 시민 한 사람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들 진짜로 독재 아닙니까? 민주당은 왜 정권이 없는데도 국가를 마음대로 주무르죠? 민주당은 정권이 없는데도 계엄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계엄 선포를 안 했는데도 국민들의 표현,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민주당은 계엄 선포를 안 했는데도 국민들의 자유를 자유롭게 틀어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무서운 사법 카르텔이고 독재고 자유민주국가 맞습니까 이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계엄 선포를 안 해도 계엄보다 더한 거를 국민들에게 할 수가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성관위가 떠들어대던 형상기억종이 저거 그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윤 대통령의 계몽령 사태 이후로 논란이 커지자 성관위는 어떻게 했죠? 저 영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저 비열한 것들이. 왜 삭제합니까? 여기 이렇게 증거가 남아있는데 지그들도 논란이 커지니까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찔리는 게 있는 거라고.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이라고요. 세상에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번 접었던 자국이 완벽하게 복원이 되면서 마치 방금 은행에서 따끈따끈 새로 찍혀 나온 신권다발처럼 빳빳하게 복원이 되는 종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미 대량 생산도 가능하겠다. 비용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실생활에서 쓰면 되겠네요. 저런 노벨상 종이가 있으면은 이미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진작에 달러 화폐로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달러 화폐, 그 달러의 재질로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그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의 명함 재질로 미국의 정부 문서의 어떤 그런 공식 종이, 공식 문서로 이미 저거를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완벽한 종이가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접힌 자국이 없는,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용지가 진짜 100번 양보해가지고 어쩌다 한두 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려 한 선거구 한 장소에서 수백 장, 수천 장 넘게 쏟아져 나오는 거는 절대로 저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뽑은 다른 종이를 누군가가 끼얹은 거예요. 누군가가 사전투표함에다가 척 끼얹어 넣은 거라고 저거는. 선거 얘기가 나오면 끝까지 고집 부리던 개준석이 한번 보세요. 맨날 선거 얘기하던 사람들 음모론자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저 못된 것이 조롱을 했죠. 성관이 형상기억종이 주제를 가지고 찾아보면은 원소스가 없다라며 모호하게 개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이쯤 되면은 반박도 할 수 없다라고 밑밥을 깔죠. 지 유리한 대로. 그런데 원상복원 기능이 없는, 그러니까 원상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라는 이 개소리는 성관이가 실제로 지들이 문제없다라는 홍보 영상에서 지그들이 했던 소리라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가 차니까 뭐라고 합니까? 줄여서 형상기억종이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는 뭡니까? 오리지널은 그러니까 종이가 아니라 형상기억 합금이죠. 이 형상기억 합금 또는 형상기억 물질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느냐. 외부에서 열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다시 그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모양이. 그런데 K성관이 투표용지가 쇼킹한 게 뭐예요? 이 형상기억 종이는 외부 에너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기 중에 상온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접은 자국, 종이끼리 원래 같으면은 그 수백 수천 장의 종이가 투표함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눌리고 하면서 접히고 망가지죠. 종이라는 게. 근데 그 자국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완벽한 신권다발 투표용지로 복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 말대로라면. 이거는 여러분들 없는 에너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는 거죠. 신의 영역이라니까 이런 물질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과학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라고 나 같은 사람들이 이걸 비꼬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K 투표용지 이거 형상기억 종이는 형상기억 복원 종이는 연력학 법칙을 초월한 신물질이에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몽상이라고 치부했던 그 무한동력을 현실에서 구현한 거라니까. K 형상기억종이 한 묶음을 보일러에 던져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절로 에너지가 계속 창출이 돼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어버린다니까. 핵융합 연구한다고 미국이 그렇게 사활을 걸고 이렇게 온 나라가
세계 최고의 어떤 과학자들이 그렇게 온 나라가 그렇게 세금을 쏟아붓죠. 핵융합 연구 그거 왜 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성관이 종이 한 묶음만 보일러에 놓고 태우면 우리나라가 무한 산유국이 된다니까. 우리나라가 무한 동력 보유국이 된다고. 핵융합 개발 그거 왜 합니까? 원자력 발전소 없애도 되겠네. 탈원전 해도 되겠네. 이 우리나라에 무한 동력 보일러가 있었는데 그 얼마나 이게 웃긴 일이냐고요. 전한길 강사님은 대만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약 9개월 전에 대만에서는 총통선거가 있었어요. 총통선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자, 당시 참 다행스럽게도 반중, 그러니까 중국에 반대하고 친미, 미국을 좋아하는 후보, 자유진영의 후보가 넉넉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자, 대만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TSMC를 비롯해가지고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반도체 업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첨단 반도체 산업이 극도로 발달한 저 대만에서는 의외로 선거만큼은 철저히 아날로그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모든 일이 100%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개표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전한길 강사님이 조금 몰랐다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전자개표기 분류기 하나만 쓰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사람 손을 거친다라는 식으로 좌파들이 전한길 강사의 말꼬리를 잡으면서 비열하게 공격을 퍼붓고 있던데 그게 핵심이 아니죠. 좌파들이 자신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도 한번 깝쳐보라니까. 니들은 숨도 못 쉬어. 이 선거 문제로. 대만의 선거제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대만 선거제도의 핵심은 사전투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일날에 본투표를 한다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표를 하느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머리 위로 이렇게 치켜들고 큰 소리로 종이 한 장 한 장 현장 개봉을 해가지고 A 후보 B 후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당일날에 본투표를 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현장 개봉을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대만은 부재자 투표니 사전 투표니 그딴 장난질을 그러니까 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막대한 돈을 풀어가지고 대만의 정치판에도 물론 개입을 하고 전 세계에 개입을 합니다. 호주에도 캐나다에도 중국은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에도 개입을 합니다. 진짜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거와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만에서 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선거만큼은. 왜 그러느냐? 선거 제도가 굉장히 빈틈이 없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미개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과 대만의 선거 시스템은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거라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그 단계 없다고. 오로지 자기 고향 주소지까지 번거롭게 이동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대신 그 장점이 뭐죠? 자기 주소 지역으로 가면은 정확하게 내가 그 지역의 주민이다.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가족이다. 이 세대에 누가 몇 명이나 살고 있다. 나는 명백하게 대만 시민권자가 맞다. 입증이 되겠죠. 오늘 이 지역에서 투표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유권자 숫자가 몇 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검증이 된다고. 종이 선거 인명부로 완벽하게 관리가 되는 시스템 하에서 그러니까 자기 주소지에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대만은. 현장에서 당일날 본투표를 한다고.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은 현장에서 투표함을 개봉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 한 장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직접 펼쳐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대만의 선거처럼 저렇게 본투표만 해야 된다고 원래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싶어도 걸 여지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누군가 정말로 악독한 마음을 먹으면은 뭐 몇 장의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렇게 해야 어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때 문제성이 생길 확률이 최소화가 된다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약 9개월 전에 대만의 총통선거와 대만의 이런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좌파들이 굉장히 저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파 유튜브 초창기부터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저때 당시에도 구독자가 몇 년간 이미 멈춰있던 상태였고 조회수도 저 좋은 영상이 고작 7,000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4년 5년 전에 이미 구독자 20만 이상을 달성했던 채널인데 조회수가 9개월 전에 7,000밖에 안 나오더라고. 저 원래 저럴 수가 없거든. 게임 영상을 올려도 저럴 수는 없다고. 그 노출도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깎아 누르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 유튜버 활동을 왜 하느냐? 오직 10대, 20대 동생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이상 나이대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만 보고 제가 지금 이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전한길 강사님이 본인도 최근에 늦게 이 문제에 눈을 뜨신 분이기도 하고 또 분량의 한계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은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대만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대만은 좀 저렇게 안전하게 하더라. 대만의 투표 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깨끗해 보이더라. 시비를 걸 만한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틀린 말이 아니죠. 대한민국도 국가공휴일 본투표가 엄연히 있는데 사전투표가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특히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그 투표함이 어때요? 며칠 동안 완전히 깜깜이로 이동되고 보관되는 기간이 있죠. 심지어 이때 봉인 스티커도 무슨 포스트잇 마냥 뗐다 붙였다 해도 아무런 자국도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봉인지를 왜 붙입니까?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도 음모론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양심이 있으면. 지능이 있으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 누군가가 선거에 불복을 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원래 같으면은 자 봐라 이상 없지? 네가 오해한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누군가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 누구도 완벽하게 100% 재검증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고두고 논란거리를 남기는 매우 미개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한길 강사도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뒤늦게 눈을 뜨고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참고로 민경욱 전 의원과 소통을 하고 또 선거 자료를 오랫동안 이렇게 분석을 해온 김향훈 변호사라는 분도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소송을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의 어떤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좀 더 권위가 서겠다라고 싶었어요. 이 소송을 진행하거나 직접 자료를 주고받는 분들. 그 이제 김향훈 변호사님도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2020년 총선 관련 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정말로 개소리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깨알같이 제일 밑에 보면은 대법관 천대엽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인간이 누구냐면은 머리는 허옇고 인상이 굉장히 안 좋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서 뭐 법원 행정처장이네 뭐네 하면서 종종 이 사람 나오는 거 보셨죠? 최근에 서부지법 집회 사건을 두고도 무슨 30년 판사 인생에 이렇게 참담한 광경을 처음 본다는 둥,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둥, 뭐 젊은 사람들의 폭력이 어떻다는 둥 계속 한마디 슬쩍슬쩍 민주당 입맛에 맞는 거를 보태는 인간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의 행적이 그러니까 다 이어진다라는 거야. 그놈이 그놈이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대법원이 2020년 총선 선거소송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저 인간들이 떠들었느냐. 그 개소리를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쇼킹합니다. 자, 투표지가 그래 좀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법률적인 쟁점이 될 것도 같다. 하지만 아무튼 충분한 증거는 아니다. 아무튼 충분한 증거가 아니다. 사전투표지를 위조한다면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겠느냐. 이따위 소리로 이거를 선거소송을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몰랐죠? 대법원 애들 말하는 거 보세요. 진심으로 돌아버린 것 아닙니까? 허술하고 엉망진창인 투표지 증거가 쏟아져 나왔고 그죠? 증거가 나왔는데 증거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너무 허술해가지고 그게 조작이 아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법원 애들 진심으로 돌았습니까? 중고등학생인들 그 논리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증거가 나왔으니까 허술하니까 그게 조작이 아니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요약하자면은 어때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죠. 신권다발 투표지, 형상기억 복원종이가 어쩌고 그죠? 명백한 부정과 증거가 이미 숱하게 실제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의 증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는 선거소송을 진행했던 그 변호사 법조인분들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히려 그 거대한 선거 부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원고가 이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못 밝혔다라고 대법원이 헛소리를 해요. 왜 그 범죄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지 못했냐.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 저런 것도 여러분들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존중을 해야 돼요. 저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누가 이런 부정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잡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요? 미쳤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와 이 나라의 진실을 위해서 이렇듯 선거소송을 몇 년 동안 개고생해온 법조인들이 변호사님들이 대한민국 한켠엔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런 직관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의 피 맺힌 목소리를 함께 이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 이웃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도 함께 피 맺힌 목소리로 퍼날랐던 거죠. 나 같은 유튜버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지난 4, 5년 동안 벌어진 일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로 눈물겹다니까. 눈물겹다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괴물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개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목이 메이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괴물 음모론자 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소송 진행까지 하셨던 변호사님들 마음고생은 진짜 말도 못하고 그거는. 자, 보통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국민들은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 선거떡밥에 관련해가지고 판결문 내렸던 수준이 저 따위인지도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안 찾아보잖아, 그죠? 오죽하면 그러니까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겠습니까? 투표지 용지가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아무튼 충분한 증거가 아니다? 아무튼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충분한 증거가 아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충분한 증거가 아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단 한두 장이라도 규격 외에 잘못된 용지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그 선거는 무효고 전국에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누군가가 투표를 위조한다면 굳이 이렇게 허술하게 했겠느냐, 문제의 소지를 남겼겠냐,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어설프게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증거가 수백 수천 개가 튀어나왔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아니다? 네가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그렇게 조작을 할 거면 이렇게 허접하게 했겠냐, 지금 이딴 논리를 펼치는 건데, 증거가 수백 수천 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죄가 아니다? 대법원 판사들 진심으로 돌았습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이런 수준으로 지금 몇 년을 버텨온 거라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유사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국가. 대한민국은 유사국가란 말이야. 국가 코스프레를 하는 유사국가라고. 애들끼리 그 유치원생들끼리 그러니까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가상의 가정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거. 아빠 엄마 흉내를 내잖아요, 애기들이. 이게 국가 흉내내는 유사국가지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입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너무 어설퍼가지고 그거는 죄가 아닌 것 같다고요. 대법원 판사들 진짜 돌았습니까? 여기 뉴스 기사 한번 보세요. 대선 무효, 오스트리아 재선거 실시. 여러분 선거는 완벽함이 생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선거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투표 이렇게 한 표 띡 던지고 내 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본투표 당일날에는 내가 놀러를 가겠다?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여러분 선거는 편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는 게 생명입니다. 단 몇 표도 어긋나면 안 된다고요. 원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선거가 전면 무효가 되고 그 나라에서 재선거가 일어난다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뒤집어 버려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당연하다니까. 뉴스를 찾아보시면 저런 식으로 유럽의 어떤 나라들 한번 보세요. 단 몇 표가 문제가 돼가지고 선거 자체를 싹 다 새로 재선거 실시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훨씬 약소국인 작은 나라들, 인구가 적은 나라들 중에서도 저런 재선거 실시하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엄청 많아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만 그러니까 선거가 완벽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도 그 선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선거에 문제가 진짜 있었다라고. 왜 한국만 완벽할 거라고 착각을 하냐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 캐나다도 건드는데 영국의 선거에도 개입을 하는데 한국에 개입을 안 할 것 같습니까? 한국 정치판에.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유독 그러니까 가끔 어떤 이런 상식이라는 선입견의 벽이 굉장히 강하고 눈과 귀를 유독 이 나라 사람들만 닫고 산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방끈도 길고 공부도 잘하는데 뭐가 문제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되게 부족하다고. 정답을, 다수설을 메이저 언론이 떠먹여주는 것만 신주단지처럼 들고 모시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가다 짓거리를. 자, 그래가지고 전한길 강사님은 원래 평소에는 오히려 중도 또는 좌파들 입맛에 맞을 만한 역사관도 종종 얘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정치색이 옅은 사람조차도 최근 들어서 우파적인 뉘앙스를 조금 풍기기 시작하시고 특히 선거에 대한 의문을 품자 말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거대한 민주당 정치 권력에서 이 유명인에게 철퇴가 들어가고 탄압이 들어가죠. 유튜브 채널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협박과 탄압이 들어간다고. 입막기에 들어간다고. 최근에 그래가지고 전한길 씨도 당황해가지고 뭐 이렇게 언론과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자기 SNS에 글을 쓰신 것도 제가 봤는데 솔직히 거대 정당이 갑자기 신고하고 고발 드립치니까 평생 동안 내가 문제될 거 없었던 사람인데 거대 정당이 저렇게 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무섭고 걱정도 든다고. 솔직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전한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나는 선관위를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이 왜 나를 고발하냐 이겁니다. 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이 왜 대신 발작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팀으로 붙어 먹으니까 저러는 것 아닐까요? 딱 보면 견적 안 나와? 일반인 카카오톡, 인터넷 댓글, 커뮤니티 글도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들 민주당 애들이 다 검열한다라고 했었죠.
이거 팩트입니다. 처음에는 하도 이게 쇼킹해가지고 민주당 전용기 혼자 무리수라도 둔 건가 했는데 곧바로 당대표인 이재명이도 거기에 탑승을 해버렸죠. 국민들 카톡만 성역이냐고, 정치적인 의견 마음대로 떠들어대면은 반드시 우리가 퇴치하겠다라고 협박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이 여러분들 저거는 명분이 가짜뉴스지 실제로 뭐예요?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우파들 너희들 전부 다 입 닫아라, 어떤 의혹도 우리에게 제기하지 마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밀어붙이면은 우리의 프레임에 너네는 반박하지 마라, 이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 유튜버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거짓말과 날조 선동을 하면서 우리는 왜 어떤 말도 꺼내면 안 된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말하다 보면 말실수할 수도 있지. 말실수를 했다고 한들 좌파 지들보다 우리가 뭐 거짓말 가짜뉴스를 더 많이 만듭니까? 99%대 1%지. 그 비율로 보면은 그 강도가. 그런데 여러분들 일주일 좀 넘게 지나고 논란이 커지니까 저것들이 갑자기 또 뭐라고 해요? 카톡 검열은 가짜뉴스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가짜뉴스예요? 전용기도 말했고 이재명 니도 얘기를 했잖아. 도대체 뭐가 가짜뉴스냐고.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니들도 그럼 가짜뉴스 말했으면 좀 이렇게 처벌받고 고발당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왜 우리만 처벌받아야 되냐고.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을 하세요. 대한민국에 정말로 무섭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무섭고 위험한 사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민주당 애들이 국민을 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586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좌파 메이저 언론들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럴걸? 진실을 말하는 이웃들은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온라인 공간에 흩어져 있다고. 반대로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 같은 유튜버가 어때요? 요즘 눈이 뜨이고 나서 보니까 어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진짜로 극우였습니까? 음모론자고, 머리에는 뿔이 돋아있고 등 뒤에는 막 박쥐 날개가 솟아있고, 내가 극우 유튜버가 입을 여니까 정말로 독가스와 불꽃이 뿜어져 나오던가요? 아니죠. 유튜브에서 목소리 내는 그 순진한 순박한 시민 개개인들이 정말로 그런 괴물이었냐 이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항상 국민 스스로, 나 스스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를 멈추지 마세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조금 어설프더라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힘들다면 남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한번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라고.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지. 자, 전한길 강사님과 저는 생각이 다른 것들이 주제에 따라서 솔직히 종종 있습니다. 과거 영상을 보면은 사실 생각이 다른 게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최근 요즘 전한길 강사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게 많습니다. 사법부 판사들을 비판하셨죠. 비판해도 쌉니다. 대한민국 썩어빠진 언론을 비판해 주셨죠. 언론은 비판받아도 쌉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선관위를 마침내 비판을 했습니다. 선관위 비판받아도 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전한길 강사님의 표현의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안에서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좌파가 올바른지 우파가 올바른지 한번 똑똑히 바라보세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강사님의 표현의 자유, 선관위를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긴 영상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